이번 시간에는 9번째 주제, 상세 설계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미 우리 개념 설계 대안 선정, 즉 AHP를 이용을 해서 최적 설계 대안을 선정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 최적 설계 대안을 보다 상세하게, 정교하게 만들어서 설계 대안을 완성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나무교량 만들기 위한 재료를 좀 소개해 드리고요. 나무교량 설계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설계도를 작성하는 요령,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세 설계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교량의 설계라 함은 일단 재료로 발사목과 접착제, 무명실을 이용한다라는 제약 조건, 즉 요구사항들이죠. 교량의 길이는 50cm, 교량의 폭은 10cm. 이 수치들 중요하죠. 교량의 시종부, 상판 높이는 실험대 높이와 같아야 한다. 즉 교대 부분의 높이가 6.5cm여야 한다라는 요구사항도 있었어요. 교량의 총 중량, 자중이라고 불리는 교량의 총 중량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교량 중앙에 제하된 하중을 가급적 많이 지탱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겠죠. 그리고 외관은 보기 좋고 창의적이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계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해결 방안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 해결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교량의 외형을 결정을 하는 거죠. 즉 형태와 색채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교량의 구성요소 재료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 판재, 각재, 접착제, 실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고민을 해야겠죠. 그리고 각각의 나무교량 구성요소의 치수들, 가로, 세로 높이가 나와야 되겠고 그 구성요소들을 어떠한 형태로 배치할 것인가. 그리고 그 구성요소들을 연결할 때 뭐 접착제를 쓸 것인지 실을 쓸 것인지 어떤 방법을 쓸 것인지, 즉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설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설계를 종료하고 나면 지급되는 재료를 이용을 해서 나무 교량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께 지급되는 재료는 크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발사목이고 또 다른 재료는 무명실입니다. 물론 사용되는 무명실의 양보다는 발사목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겠죠. 이 두 가지 재료의 가장 중요한 특성, 밀도 정보를 좀 알아보면 발사목의 경우 사방 1mm로 크기가 정해져 있는 이 큐브를 하나 생각을 하면 요놈의 무게가 6,400분의 1g 정도 됩니다. 따라서 밀도를 따져보면 6,400분의 1g을 세제곱 밀리미터로 나눈 값이 되니까 요놈이 바로 발사목의 밀도가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무명실의 밀도는 대략 39,250분의 7g per 세제곱 밀리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사목에 비해서는 살짝 더 이 무명실의 밀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사용되는 양이 부피로 따졌을 때 발사목의 양이 많고 상대적으로 무명실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부피가 작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부위의 같은 길이를 발사목으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무명실을 이용을 하는 것이 전체적인 무게, 질량은 더 적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뒤쪽에 가면 설계를 마치고
교량의 자중을 예측해야 되는 순간이 등장하게 될 텐데요. 그때 바로 이 밀도 정보를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설계한 교량의 자중을 예측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밀도적 특성을 갖는 발사목 정보를 이용을 하면, 자, 예를 들어서 발사목 각재를 이용을 한다. 단면은 0.8cm, 0.8cm, 그리고 길이는 100cm의 재료가 지급이 될 겁니다. 자, 요놈의 특징은 선 밀도로 봤을 때 대략 1cm당 0.1g 정도의 무게가 나가게 될 거예요. 자, 반면에 판재는 단면이 10cm, 0.2c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급되는 발사목은 90 또는 100cm짜리 발사목이 지급이 될 거예요. 자, 이 경우 동일하게 선밀도를 따져보면 판재 1cm당 무게는 대략 0.3125g 정도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가공 없이 여러분들이 교량의 상편, 즉 노면을 위해서 판재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판재를 50cm만큼 이용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교량의 길이가 50cm니까 cm당 선밀도를 곱해보면 이 상판 판재의 무게가 15.625g으로 예측이 됩니다. 우리가 초반부에 요구사항 얘기를 할 때 교량의 자중, 여러분들에게 한 80g 내외를 추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렇게 80g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80g 중에서 판재의 사용량이 15.625g이기 때문에 80g에서 15.625를 뺀 나머지 부분, 즉 64.375g 정도가 여러분들이 각재를 이용을 해서 구조체 부분을 제작할 수 있는 여유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64.375g을 각재의 선밀도로 나눠보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각재의 총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대략 643.75cm. 각재 하나가 100cm이니까 개수로 따지면 약 6.5개 정도 분량의 각재를 사용하게 되면 교량의 자중 80g 정도를 맞출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넉넉한 양의 각재를 지급하기 위해서 총 15개의 각재를 지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판재는 90 또는 100cm 길이를 가진 판재 1개를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배포된 재료를 잘 이용을 해서 나무 교량을 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발사목 밀도나 무명실 밀도 정보를 이용을 해서 나무 교량의 자중 예측에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발사목이라고 하는 재료는 천연 재료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절단된 가공된 부위가 뭐 여름에 자란 부위냐 또는 가을이냐 봄이냐 겨울이냐에 따라 가지고 밀도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발사목이 균일하게 뭐 6400분의 1g/의 세제곱밀리미터의 밀도를 가질 수는 없어요. 즉 지급되는 발사목별로 중량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사목을 받고 난 후에는 발사목의 무게를 개별적으로 측정을 좀 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발사목을, 힘을 적게 받는 부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발사목을 사용해야 돼요. 자, 선밀도가 0.1
g/cm였고 거기에 100cm짜리 길이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각지 하나당 평균적으로 10g의 무게를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각지를 하나씩 재보면 어떤 건 뭐 8g짜리도 있고 어떤 건 뭐 15g짜리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좀 무거운 발사믹이 나온다라면 좀 힘을 많이 받는 부위의 용도로, 그리고 8g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힘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부위에 해당 각재를 이용을 하면 보다 효율적인 교량 제작이 될 수 있을 거란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 판재라고 하는 걸 아까 상판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 판재를 상편으로만 이용하지 않고 구조체의 일부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단독으로 사용하는 게 좀 너무 얇아서 불안하다라고 하면 보강제 역할로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시도는 결국 여러분들의 창의성 점수 또는 신미성 점수를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니까 판재를 구조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상판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조체를 구성하는 요소로도 설계를 해보는 그런 시도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인장력을 받는 부위가 있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은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발사목에 일부 케이블을 보강하는 형태로, 즉 발사목과 케이블을 동시에 이용하는 형태로 설계를 하게 되면 보다 튼튼한 교량을 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인장력을 받는 부위에 이 접착 부위가 파손이 일어나서 교량이 파괴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기 때문에 특히나 인장력을 받는 부위에 강한 접착력을 갖는 접착제를 쓰거나 또는 케이블을 이용해서 보강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중분의 버틴 하중의 크기를 키워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교량의 판재로 15.625g을 쓰고 각재로 64g을 써서 80g 정도를 맞출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접착제의 무게가 빠져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접착제의 무게가 뭐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전체 교량 무게의 10 내지 20%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각재나 판재의 양은 더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접착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 교량 성능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따라서 교량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교량의 어느 부재, 어느 부위가 좀 더 큰 힘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사전에 좀 예측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예측을 도와주기 위한 소프트웨어로 이번 학기 여러분들에게 퓨전 360을 소개를 할 겁니다.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퓨전 360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설계한 교량의 하중제야 시뮬레이션, 즉 정적 해석 방법을 함께 논의하게 될 텐데요. 본격적인 퓨전 360 사용법에 대한 학습 전에 여러분들 아래에 있는 유튜브 동영상을 이용을 하시면 퓨전 360이 이런 소프트웨어구나, 퓨전 360을 통해서 어떻게 정적 해석을 수행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사전에 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좀 예습을 하고 뒤따라 나오는 퓨전 360의 사용법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나가면 보다 효율적일 것 같아요. 오토데스크사의 퓨전 360이 최초에 출시될 때는 퓨전 이후에 360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는데요.
현재는 오토데스크사에서 360이란 이름을 제외하고 퓨전이란 이름으로 제품을 출시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토데스크사의 퓨전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오토캐드와 마찬가지로 아래의 URL을 이용을 해서 교육용 라이센스 로그인을 통하고 이어서 제품 액세스 권한 열기라는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퓨전에 대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화면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제품 액세스 권한 얻기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 아래에 있는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이트죠. 그래서 이 사이트를 딱 들어가면 예전에 오토캐드 때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환영한다라는 메시지를 볼 수 있고 또 라이센스에 대한 기간 만료일도 이렇게 뜨게 되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여러분들 퓨전이라는 제품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퓨전이라고 되어 있는 상품 아래에 이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쪽으로 화면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퓨전에 대한 서브스크립션 플랜, 즉 구독 플랜을 선택하라는 그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학생으로서 이 구독 계획을 얻게 되니까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 아래쪽에 있는 이 선택 버튼을 클릭을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넘어가게 되면 예전에 오토캐드 할 때 교육용 액세스 권한을 얻었던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미 여러분들 오토캐드를 통해서 오토데스크사에 대한 교육용 라이센스 권한을 이미 획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별다른 정보 입력할 필요 없이 이 서브스크립션 요약이라고 되어 있는 아래에 제출 버튼을 그대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요. 자,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 퓨전에 대한 제품 액세스를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버튼이 제공돼요. 자, 그럼 다음 단계에서 이 퓨전이란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 퓨전 아래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설치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려받은 설치 파일은 일반적으로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되게 되죠. 바로 퓨전 클라이언트 다운로더.exe라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실행을 시킨 다음에 설명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 바탕 화면에 이 오토데스크사의 퓨전을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아이콘이 뜨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아이콘이 떴다라고 하면 오토데스크사의 퓨전이 올바르게 설치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몇 개의 화면들을 넘어가야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다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치를 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퓨전도 설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설치가 되고 나면 앞쪽에 있는 퓨전 360을 실행을 시켜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석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자, 해석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준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최초로 퓨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실행을 시키게 되면 오토데스크 계정을 이용을 해서 로그인을 하는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메일 등록한 이메일 아이디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고 다음 버튼을 클릭을 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최초에 접속한 경우 이와 같이 퓨전에 온 걸 환영한다 라는 메시지를 받게 될 것이고요. 이 다음에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그 다음에 팀 만들기라고 하는 버튼이 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팀 만들기 버튼을 클릭한 후에 팀 이름을 입력을 하고 이어서 다음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그 팀이 만들어지고 이후에
뭐 검색어용 같은 부분들 관련돼서 몇 가지 옵션들을 선택한 후에 클릭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화면과 같이 1번, 2번, 3번, 4번 순서로 최초 로그인 시에 몇 가지 준비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클릭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다음번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의 팀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또 한번 다음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 개선에 여러분들이 협조를 하겠느냐 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계속 클릭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클릭하면 이제 드디어 퓨전의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왼쪽 최상단에 있는 보통 우리 윈도우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메뉴 있죠? 그 메뉴를 딱 선택을 하면 여러분들이 메뉴를 볼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겠고요. 그렇게 클릭을 한 후에 다음 단계에 넘어가 가지고 디폴트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드디어 여러분들이 실습할 수 있는 시작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33분의 7 페이지 슬라이드 화면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거친 후에 실습을 할 수 있는 화면의 모습으로서 보여드린 건데요. 어쨌든 33분의 7 슬라이드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앞에 1, 2, 3, 4 그리고 5, 6, 7, 8 8번의 단계를 수행을 해야 실습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왜 난 실행했는데 이렇게 이 화면으로 안 넘어가지? 고민하지 마시고 팀을 만들고 몇 번에 확인하는 과정 부분을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팝업 창이 뜨게 되면 뭐 특별히 관련 없는 것들 대부분의 경우 디폴트 밸류를 이용을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팝업 창이 나타나면 닫기 버튼을 이용을 해서 그냥 닫아주시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토데스크 퓨전을 이용을 해서 정적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할 대상에 대한 서술이 필요한데요. 그 서술은 바로 우리가 앞서 만들어 놓았던 오토캐드 파일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사전 작업을 좀 진행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설계해 놓은 나무 교량에 대한 오토캐드 파일을 연 다음에 개념도에 하중을 제하하기 위한 막대 요소를 추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실제 나무 교량에 대해서도 하중 제하 실험을 할 때 실험용 막대를 꽂고 거기에 바구니를 거치한 후에 추를 하나씩 제하해 나갈 텐데요. 이때 그러한 과정을 시뮬레이션 상에서 비슷하게 모사하기 위해서 중앙 부위에 이렇게 나무 막대를 하나 설치를 하고 이 나무 막대 위에다가 하중을 제하하는 형태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퓨전에 들어가기 전에 처음에 만들어 놨던 오토캐드 파일에 반드시 이렇게 20mm 곱하기 20mm 곱하기 100mm의 막대를 추가를 해 놓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량에 우리가 정면에서 봤을 때 좌측 아랫부분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 우리 축에 원점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퓨전으로 옮겨갔을 때 해당 부위에 정확하게 중력이 반영되었다라는 화살표를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무 교량 설계 파일을 열어서
막대 요소를 추가한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막대 요소가 추가된 오토캐드 파일이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오토데스크 퓨전을 실행을 합니다. 이미 앞서서 몇 가지 사전 준비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오토데스크 퓨전을 실행을 하면 바로 디폴트 프로젝트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만들어지고 그 상황, 실습이 시작될 수 있는 33분의 7 화면이 뜨게 될 것이에요. 만약에 이게 뜨게 되지 않는다라면 앞쪽에 뭔가 준비 작업이 덜 된 거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이 뜨면 왼쪽 상단부에 있는 업로드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파일을 올릴 수 있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이 창에 파일 선택이라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내가 해석을 수행할 오토캐드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돼요. 그럼 그 창에 우리가 준비해 놓은 나무교량 설계 파일을 선택을 해서 얘를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설계 파일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플러스 중앙부에 막대가 되어 있는 그 그림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업로드가 되면 이렇게 이름이 뜨고 위치는 디폴트 프로젝트 쪽에 얘를 업로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선택이 된 후에 업로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업로드가 완료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이게 다 완료가 되었다라고 확인이 되면 완료 버튼이라고 보이죠. 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완료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러고 나면 최종적으로 이 닫기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설계해 놓은 오토캐드 설계 파일이 퓨전으로 업로드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퓨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로컬 PC에서 수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에서 실행이 되고 저장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퓨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로컬 PC에 있는 나무교량 설계 파일을 업로드하는 과정을 선행적으로 수행을 하셔야만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자, 성공적으로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의 나무교량 설계 파일이 이 부분에 뜨게 되고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업로드 됐던 설계 파일이 여기에 짠 하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파일이 이렇게 올라왔죠.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하중 재화용 막대 요소가 추가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여러분들 오토캐드 상에서 지정해 놓은 왼쪽 아랫부분, 정면도로 봤을 때 왼쪽 아랫부분에 이 원점 부분이 이 부분에 위치를 해서 나타난다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점 부분과 여기 있는 나무 막대 부분 올바르게 올라오면 실험 준비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메뉴 중에 원래 디자인 부분이 떠 있었는데요. 이 디자인 부분 아랫부분을 드롭다운을 해보시면 여러 메뉴 중에 시뮬레이션 메뉴가 뜨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앞서도 소개시켜 드렸다시피 퓨전 360 시뮬레이션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영상은 아래쪽에 유튜브 사이트를 참조를 하시면 부가적인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여러분들이 또 확인해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시뮬레이션 메뉴를 선택하고 나면 이와 같은 창이 팝업 창이 뜨게 되는데요. 그럼 이 팝업 창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내용은
바로 정적 응력 해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학습 작성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퓨전에서는 정적 응력 해석 말고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다른 과목에서 차차 사용을 하도록 하고 우리 과목에서는 이 중에서 정적 응력 해석 부분만을 활용을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시뮬레이션 메뉴가 선택이 되고 나면 이 좌측부와 같은 이런 드롭다운 할 수 있는 메뉴 체계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디자인 파일이 이렇게 흑백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나타났다라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위한 준비가 잘 되었구나 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준비가 된 상태에서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위쪽에 있는 메뉴 중에 하중 부분을 선택을 해서 나무 교량에 가해지는 힘을 정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중 메뉴를 클릭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팝업 창이 뜨게 되면 팝업 창에 선택이란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그럼 이제 마우스가 딱 뜨게 되는데요. 그 마우스에서 여기 우리가 추가해 놓은 막대의 상단 부분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하실 일은 중앙에 추가된 부재의 윗면을 선택을 하는 과정을 수행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선택을 하고 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선택된 면에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그쪽으로 하중이 제하될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힘의 크기가 제하가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또 알려줘야 되는데요. 바로 그 부분은 힘의 크기 부분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제에서는 지금 2만이라는 수치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 단위는 뉴튼 단위입니다. 그래서 2만이라고 입력을 하면 2만 뉴튼의 힘이 가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거고요. 힘의 크기를 입력한 후에 아래에 있는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실 일은 여기 있는 하중 조건 중에 하중 부분에 중력과 힘이 있는데요. 이 힘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서 정의를 한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중력이라는 건 이 나무 교량 자체에 가해지는 지구로부터 당기는 힘을 입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중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하중 부분을 여기 드롭다운을 하신 후에 이 중력 부분을 딱 클릭을 해 주셔야 합니다. 중력 부분을 클릭하는 순간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무 교량 파일의 그 오토캐드 파일 기준으로 이 원점 부분에 이렇게 황색 모양의 세로 방향 화살표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중력 조건이나 하중 조건 오른쪽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해당되는 중력 조건과 하중 조건을 편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필 모양의 메뉴가 뜨게 되는데요. 중력 옆에 있는 그 연필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중력을 어느 방향으로 또 중력과 속도는 얼마나 된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의를 할 수 있는 편집 화면으로 또 넘어갈 수 있게 되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 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의 작업이 제대로 잘 진행되었는가, 진행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중 부분에 파란색 화살표가 잘 나타났는가, 그리고 중력 부분에 노란색 화살표가 제대로 잘 나타났는가, 이 부분을 보면 하중 조건, 하중의 크기 이런 것들이 잘 입력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잘 되었다라면 이제 그 각각 팝업 창들을 전부 다 없애주고 그림만 남겨놓고 보게 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 세로막대 하중 부분에 파란색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 걸 체크할 수 있겠고요. 원점 부분에 황토색 화살표가 표시된 건 역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중 조건과 중력 조건,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정의가 되는 내용들이 그림상에 나타나는 실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행할 일은 구속 조건을 클릭을 하는 건데요. 여기 있는 이 버튼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속 조건은 교대 연결부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는데요. 이 교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쪽 모서리 면하고 이쪽 모서리 면 두 군데입니다. 이 두 개의 선은, 이 모서리는 실제 실험대와 교량이 맞닿는 부분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우리 실험대에 보면 위쪽으로부터 6.5cm 아래에 이렇게 턱이 하나 있죠. 바로 이 턱 부분에 나중에 교량이 거치가 돼서 고정이 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한 부분은 이쪽이고 한 부분은 이쪽이죠. 그래서 그 두 부분은 교량이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다 라고 고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를 조금 더 유식한 말로 구속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 구속 조건을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 끝에 모서리 두 군데를 모두 선택을 하고 그 두 군데가 선택된 상황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 두 모서리가 고정된다라는 정보를 알려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자, 구속 조건을 입력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모서리 끝에 잠긴 자물쇠가 표시되었다라는 건 해당 부위가 고정되었다, 구속되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심볼이죠. 자, 여기까지 확인을 하시고 나면 여러분들 홈 버튼을 클릭을 해서 다시 원래의 뷰, 표준 뷰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준 뷰로 이동하고 난 후에 이제 하중 조건과 구속 조건, 이 두 가지가 모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해석 과정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적 해석을 위해서는 위쪽에 있는 해석 버튼을 클릭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해석 버튼을 클릭하고 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또 한 번 이런 팝업 창이 뜨게 되고요. 이 팝업 창을 보면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부분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난 후에 아래쪽에 있는 한 개의 학습을 해석해라 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석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해석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이때 왼쪽 아래에 있는 이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해석의 진행 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퓨전은 여러분들의 PC에서 수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럼 어디에서 수행이 되느냐? 클라우드에서 수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의 어떤 부하 상태에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좀 해석 시간이 좀 짧게 걸릴 수도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약간의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해석 중인 상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대략적으로 한번 해석을 걸고 나면 우리 나무교량 같은 경우에는 완료될 때까지 대략 한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가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완료되었다라고 뜰 테고요. 여기 있는 이 퍼센트가 100% 이렇게 되면 이제 해석이 완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이 스테이터스 바 역시 끝까지 모두 가면은 완료가 되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중간에 작업 상태를 확인해 보니 이제 5분 정도가 지나서 모든 것들이 완료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해석에 대한 것들이 모두 완료가 됐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보내는 중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 PC에 있는 정보를 클라우드 쪽으로 전송을 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해석 중이라는 건 클라우드에 있는 CPU를 통해서 해석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 수신 중이라는 건 해석이 모두 완료돼서 해석 결과를 클라우드에서 다시 PC 쪽으로 내려받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즉, 보내고 해석하고 다시 받는 과정이 모두 완료되어야 해석이 완료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두 완료 버튼이 뜨고 나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닫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닫기 버튼을 클릭을 하고 나면 해석된 결과가 화면에 디스플레이가 되는데요. 먼저 결과 상세 정보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이 부분 닫기를 클릭을 해서 그냥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기본적으로 안전계수를 보여주게끔 되어 있고, 물론 이 메뉴를 선택을 하면 다른 정보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이 나타난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나타난 부분들은 나무교량에 상대적으로 힘을 적게 받는 부위들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만약에 힘을 많이 받는 부위들이 있다라고 하면 초록색, 노란색을 거쳐서 붉은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교량상에서 붉은색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건 상대적으로 많은 힘을 받고 있는 부위다 라는 것을 이 화면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나타났다. 그럼 우리는 교량에서 힘을 많이 받는 부위와 힘을 적게 받는 부위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일 테고요. 이 화면을 바탕으로 해서 설계 개선을 시도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예제에서 봤을 때는 교량에서 힘을 좀 많이 받고 있는 부위가 붉은색으로 나타난 케이블 부위, 지금 이런 부분들이죠. 이렇게 붉게 나타난 부분들. 그리고 초록색, 녹색으로 나타난 아치 부분. 여기서 봤을 때는 지금 이 메인 아치,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부위이겠죠. 그래서 이 두 부위가 힘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교량의 아치와 케이블 부위를 보강하는 형태로 설계 개선을 진행해 나갈 수 있겠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뷰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정면도를 한번 열어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힘을 받는 부위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치 부분과 여기 있는 케이블 부위가 많이 힘을 받고 있고, 또 이 그림을 잘 해석을 해보면 양쪽 부분은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는 압축력을 받고 있고, 이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당겨지고 있는 인장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대략적인 힘의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안전계수가 낮은 부재들을 표시하기 때문에 튼튼하게 만들 부재 역시 파악하는 것이 이 화면을 통해서 가능하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상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앞에서 봤던 개념도 뷰도 도움이 되겠지만 제 경험상 이런 정면도 뷰를 이용을 하면 힘의 크기나 또는 방향 같은 것들을 유추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파란색으로 나타난 부분은 약한 부재를 이용해도 된다라는 거고, 녹색이나 노란색, 빨간색들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조금 더 강한 부재를 이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해당 부분을 더 두껍게 설계를 하든, 아니면 똑같이 설계를 한다라고 하면 나무 교량 사용하는 발사목의 특성상 밀도가 높은 중량이 많이 나가는 부재도 있고, 밀도가 낮은 중량이 적게 나가는 부재들도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힘을 많이 받는 부위는 조금 더 무게가 많이 나가는 밀도가 높은 그런 소재를 활용을 해서 나중에 제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뭐 이런 정보들을 다양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바로 이 정면도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퓨전의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애니메이션 기능입니다. 이쪽에 보면 애니메이트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하중이 제하되는 초기부터 하중이 제하가 완료된 상태까지 상태 변화를 단계별로 나누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메뉴가 뜨게 되는데요. 자, 일단 애니메이트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또 팝업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서 지금 단계를 총 10단계로 구분을 해놓고 있는데요. 이 단계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초록색 플레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하중이 제하되는 상태 변화를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버튼을 이용을 하면 중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레코드 버튼을 이용을 하면 이 해당되는 애니메이션을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금 이 화면은 0단계를, 그러니까 0단계 하중이 돼야 되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10단계까지의 상태 변화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애니메이션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4단계까지만 해도 이렇게 중간에 좀 케이블에 약간 힘이 받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지금 5단계 정도 되면 케이블에 좀 강한 하중이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6단계 정도가 되었을 때 아치 부분이 초록색으로 변하고 7단계, 8단계, 9단계까지 해서 단계별로 하중이 가해지는 단계별로 어느 부위가 강하게 힘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 같은 것들을 시간 순으로, 즉 시계열 축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인 10단계 상태를 확인해 보면 여러분들의 시뮬레이션 완료 화면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있었던 이 축보다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 처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이 처짐이 발생으로 인해서 결국 어떤 부위는 인장력이 또 어떤 부위는 압축력이 이렇게 작용하게 되고, 그 힘의 대부분은 이런 아치교의 경우에는 메인 아치를 중심으로 해서 힘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 한 번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필요한 정보를 모두 확인하고 난 후에는 결과 확인, 결과 마침 버튼을 클릭을 해서 시뮬레이션 화면을 종료시킬 수 있겠습니다. 자, 하중 조건을 좀 바꿔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중을 현재 2만이 아니라 10만으로 설정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원래 이쪽에 2만이라고 입력되어 있는 정보를 그대로 10만이라고만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하중 버튼을 클릭하고 다음에 선택을 누른 후에 하중을 10만으로 설정을 하고 해석 버튼으로 넘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이쪽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해 갖다 대면 이렇게 연필 모양이 뜨게 되고 이 연필 모양을 클릭을 해도 바로 이 힘을 편집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하중을 2만 뉴턴에서 10만 뉴턴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해석을 완료한 후에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중이 2만에서 10만으로 증가함에 따라 교량의 파란색 부분은 매우 많이 감소하고 초록색, 녹색 단계를 거쳐서 붉은색 부분들의 부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메인 아치 부분과 그리고 교량의 이 중앙부를 중심으로 해서 힘을 좀 많이 받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런 부위들, 교대 쪽 부위는 힘을 덜 받고 있고 또 이 횡거도 쪽 역시 상대적으로 적은 힘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결과를 모두 확인했다라면 결과 마침 버튼을 클릭을 해서 다시 편집 화면으로 돌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중을 10만에서 100만으로 변경을 한 후에 재해석을 수행을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중 클릭, 선택 클릭, 설정, 하중값 설정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있는 힘에서 바로 연필 버튼을 이용을 해서 편집 화면으로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큰 힘으로 해석을 수행해 보면 결과를 또 얻을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나무 교량 거의 전체가 이렇게 붉은색 부분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중이 10만에서 100만으로 한 10배 정도 증가하니까 파란색은 뭐 거의 사라지고 붉은색 부분만 나타나게 되는 뭐 이런 결과를 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여러분들의 해석 파일 중에 이렇게 버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드롭다운을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해석 작업을 수행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바뀌었던 구버전부터 신버전까지 모두 버전별로 저장을 해놓고 언제든 여러분들이 중간 과정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해놨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를 지금 시도해 봤지만 초기 파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버전 1이죠. 하중 2만짜리, 10만짜리, 100만짜리가 각각의 버전으로 모두 저장되어 있고 해당 버전을 선택해서 열면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역시 결과를 모두 확인했다라면 결과 마침을 클릭해서 편집 화면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치교 말고 평범한 트러스교를 이용을 해서 전형적인 트러스교 디자인이죠. 실험을 수행해 본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에 하중 제어용 막대를 추가를 했고요. CAD 파일을 퓨전 360 클라우드에 업로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하중들을 설정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2만짜리 한번 해보고 10만짜리 그리고 100만짜리를 한번 수행을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블루로 나타나면 좀 안전한 부위, 레드로 나타나면 좀 문제가 있는 부위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림에서 2만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 부위가 있는데요. 이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쳐 놓은 부분이 보면 지금 옐로우로 나타나죠. 하중을 10만으로 키우면 그 부분들이 이렇게 레드로 나타납니다. 100만이 되면 뭐 거의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하중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해석 결과가 우리에게 아무런 정보를 못 주니까. 그래서 이 정도라면 저는 하중 한 10만짜리 정도가 많은 정보를 좀 주고 있지 않나. 물론 2만짜리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하중을 갖다가 조정을 해 가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획득해내면 되겠습니다. 종종 디자인을 마치고 시뮬레이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퓨전을 이용하다 보면 이 사전 확인 오류가 뜨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어떤 하나의 면과 또 다른 면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완벽하게 이렇게 일치되었다라면 상대적으로 이런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위쪽에 해석 쪽에 가서 보면 요 사전 확인에 대한 아이콘이 이렇게 빨갛게 위험한 형태로 아이콘이 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것은 바로 사전 확인이나 해석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미리 확인을 해봤더니 오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딱 하시면 이렇게 해석할 수 없음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보시면 이제 해결책으로서 자동 접촉을 선택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라는 메뉴가 뜨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주저없이 이 자동 접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속 탐지 공차, 즉 여기 불일치되는 부분이 0.1mm 정도 만약에 떨어져 있다라면 그게 붙어 있는 거로 생각을 해라 라는 의미의 명령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요 접촉 탐지 공차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0.1mm 정도를 값을 주었습니다. 그럼 크게 문제없이 실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생성 버튼을 딱 클릭을 하면 이쪽에 있었던 요 오류 메시지가 이렇게 사라지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 사전 확인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해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퓨전에서는 특별하게 각 부재에 대한 재료를 설정해 주지 않으면 모든 부재는 강철로 세팅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사목 부분과 케이블 부분 모두 강철로 표시가 돼서 실제로 케이블이 포함된 형태의 교량을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 케이블 쪽이 굉장히 취약한 걸로 나타나는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형태로 힘의 분포를 좀 알아보기 위해선 약간의 작업을 더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재료와 하중을 일부 변경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디자인을 하고 나면 모든 재료가 강철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이 케이블 부분의 재료는 디폴트로 세팅된 강철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단 본체, 즉 발사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재료를 갖다가 모두 변경을 할 거예요. 뭘로 변경할 거냐면 MDF 목재로 변경을 하게 될 겁니다. 변경하는 방법은 디자인 탭으로 넘어가야 돼요. 지금 시뮬레이션 탭에 있으면 안 되고요. 이 메뉴를 선택을 해서 다시 디자인으로 돌아가 가지고 여기 본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한 후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메뉴가 뜨게 됩니다. 그 메뉴에서 물리적 재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 바로 이 부분 메뉴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은 팝업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이 팝업 창에서 쭉 드래그를 해가지고 아래쪽에 내려가 가지고 여기 목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목재에서 맨 위에 떠 있는 MDF 중간 밀도 압축판이라고 하는 재료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놈들이 전부 다 MDF로 선택이 돼요. 자, 이때 중요한 건 여기 있는 발사목 부분 모두 다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게 멀티 셀렉션을 해야 돼요. 자, 엑셀 같은 거 사용해 보신 분들은 전부 다 알겠지만 Shift 버튼 누르고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멀티 셀렉션이 가능하죠. 그렇게 멀티 셀렉션이 된 상태에서 이게 이제 파란색으로 쫙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물리적 재료 선택한 후에 오른쪽에 가서 MDF로 바꿔주면 발사목 부분이 이렇게 통째로 전부 다 재료가 강철이 아닌 MDF 부분으로 얘가 변경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은 케이블 부분은 그대로 강철을 유지하고 본체 부분, 즉 발사목에 해당하는 부분만 MDF로 변경함으로써 강철로 표현되는 케이블은 좀 더 강한 재료로, 그리고 발사목은 MDF로 표현함으로써 좀 약한 재료로, 그래서 실제 나중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발사목에 비해서 이 강철이 더 강하기 때문에 케이블 부분의 하중이 강하게 들어와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래서 보다 현실적인 힘의 분포 같은 것들을 이러한 재료 세팅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디자인에서 재료를 모두 변경을 했으면 이제 메뉴를 이쪽 시뮬레이션 메뉴로 다시 돌아옵니다. 해석을 위해서. 그래서 시뮬레이션 메뉴로 돌아온 다음에 이 부재 부분을 전부 다 드롭다운을 해서 이 학습 재료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드롭다운을 해보면 해당되는 부재들이 특히 발사목으로 설계가 된 부분들이 모두 MDF 중간 밀도 섬유판으로 이렇게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본체 재료가 MDF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케이블은 그대로 강철이 유지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재료 세팅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하중을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대 42kg의 바구니를 매달 거기 때문에 42kg에 9.8m/s 자승 중력 가속도죠. 그걸 곱해주게 되면 411.6kg/m/s 자승이 나오고 그것은 바로 411.6N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발사목 교량의 하중 제어 실험에서 걸리는 하중의 크기는 411.6N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원래 교량은 발사목으로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 해석에서는 MDF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쪽의 강도를 갖다가 좀 비교를 해보면 발사목의 강도가 1MPa인데 비해서 MDF는 7.72, 그리고 밀도는 발사목은 6400분의 1에 해당하는데 MDF는 1250분의 1, 즉 강도 측면에서는 7.72배, 밀도 측면에서는 5.12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발사목은 좀 약한데 MDF로 설계를 하니까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강도를 기준으로 힘을 세팅한다 그러면 411.6N이라고 하는 값이 7.72배 해서 3178, 또는 5.12배 해서 밀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2107N.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요거 두 개의 평균 값을 구했어요. 즉 강도와 밀도에 대해서. 그래서 구해봤더니 이 평균 값이 6.42 정도 됩니다. 즉 실제보다 이 모델상에서 6.42배 정도 강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중도 6.42배 정도 큰 하중을 걸어주면 이 현실과 모델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인 거죠. 그래서 현실 세계의 하중 411.6N에 6.42배를 곱해서 2642.472N이라는 걸 만들고 바로 그 값을
하중의 크기에다가 세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힘의 크기가 2642N의 힘으로 이렇게 중력 방향으로 작용하는 형태를 묘사를 해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 현실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고 싶다라면 재료를 일단 MDF로 변경을 하고 하중의 크기를 2642N으로 설정을 해서 실험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강철과 발사목 부분을 비교를 해보면 요건 이제 케이블 부분 때문에 비교를 해보는 거죠. 대략 뭐 207배 또는 50배 이 정도의 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따진다면 훨씬 더 큰 힘을 가해야 되겠지만 요건 좀 무시하고요. 즉, 이 무명실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잘 안 끊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무명실이 버티는 상황에서 발사목 부재에 걸리는 힘의 분포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정도로 세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본체는 MDF로, 케이블은 강철로, 그리고 하중은 2642N으로 세팅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보다 현실적인 힘의 분포를 알아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다 현실적인 형태의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고 나중에 하중의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 하는 것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처럼 보시면 케이블에 해당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 보면 색깔이 예전처럼 이렇게 빨갛게 나오지 않죠. 끊어지거나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 즉 케이블은 문제없이 잘 버텨줍니다. 그 상황에서 메인 아치 쪽, 이 그림 같으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이 메인 아치 쪽에 좀 힘이 집중되고 있는 것들을 관찰해 볼 수 있죠. 실제 상황에서는 이러한 힘의 분포가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좀 더 강하게 만들고 보다 현실적인 하중을 줌으로써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하중 제어 실험에서 나타날 일을 보다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개념도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설계도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거에 대한 요령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슬라이드처럼 기본적으로 개념도를 앞에서 본 걸 입하면 정면도, 위에서 본 걸 평하면 평면도, 오른쪽에서 본 걸 측하면 우측면도라고 해놓고 그 본 것들을 펼치는 겁니다. 펼쳐서 그림에 보이는 바와 같이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를 니은자로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는 게 바로 제3극법이라고 하는 그런 설계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도만 올바르게 잘 그려 놓았다라고 하면 그 개념도를 이용을 해서 입하면과 평하면 그리고 측하면을 쉽게 뽑아낼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평면도와 입면도, 측면도, 평면도와 정면도와 측면도, 이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개념도를 그리는 게 90이라면 설계도를 그리는 노력은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입체가 2D의, 3D의 개념도가 2D의 설계도로 바뀔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면에서 본 거, 이쪽에서 시선을 가지고 본 거죠. 그래서 그놈을 갖다가 정면도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위쪽에서 바라본 게 평면도라고 하는 그림이고, 자,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게 오른쪽에서 볼 수 있는 거, 왼쪽에서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통상 오른쪽에서 보는 그림들을 많이 보여주죠. 그래서 그거를 우측면도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면도와 평면도와 우측면도, 이렇게 세 가지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죠. 즉 3D 개념도에서 2D의 설계도를
뽑아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평면도와 정면도와 우측면도를 그리고 그것들을 펼쳐서 이렇게 요선을 따라서 이렇게 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열어버리면 여기에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가 되는 이건 니은자 형태의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여기가 뭐의 위치입니까? 평면도, 땅, 정면도, 땅, 그리고 여기는 측면도, 땅 해서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시면 설계도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 도면을 2D로 바꾸다가 직접 보이지 않는 후면의 모습 같은 게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죠. 자, 여러분들 설계도 그릴 때 꼭 지켜야 되는 거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정확한 치수를 표시해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설계에서 기본적인 요건으로 제공했던 교량의 길이 50cm, 폭 10cm, 교대 부분의 높이 6.5cm 라는 치수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설계도면 상에서 표현될 수 있게끔 나타내 줘야 되겠고요. 평면도와 정면도, 우측면도를 한 페이지에 모아서 함께 보여주는 아래와 같은 보고서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그림, 이 그림, 이 그림 바로 평면도와 정면도와 우측면도가 이렇게 니은자 형태로 모아져 있는, 그래서 전체 시스템의 모습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이 그림들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 그림들을 개별적으로 확대해서 각각 다른 페이지에서 보여주는 방식을 따라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이 3개의 그림이 한 페이지에 모아져 있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줘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한 페이지에 잘 안 들어간다고 해서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걸 하시는 분도 있어요. 가로와 뭐 세로가 있다 그러면 가로만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뭐 세로만 축소를 하거나 해서 그림을 이렇게 짜부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원래의 그 가로 세로 높이 비율이 맞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축소가 필요하다면 가로, 세로 또는 높이 이런 것들이 같은 비율로 축소될 수 있게끔 이런 걸 보통 우리 상사비를 지킨다라고 하죠. 원래 실물과 모델 간의 가로, 세로, 높이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왜곡되지 않게끔 표현을 해주는 것이 설계도면을 그릴 때 가장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또 나중에 보고서에서 많이 감점을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치수나 상삽이나 아니면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를 한 페이지에 넣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설계도를 그려야 될 때 주의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일일이 매뉴얼로 작업을 하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우리 여러분들 오토캐드에 대한 기초 실습 도면 제로1, 제로2를 통해서 3D 모델로부터 2D 형태의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를 뽑아내는 과정을 연습을 해 놓은 적이 있었죠. 다시 한번 그 기억을 되살리면 5주차에 진행되었던 그리고 6주차에 진행이 되었던 오토캐드 기초실습 도면 제로1, 제로2 부분의 영상입니다. 자, 이 영상대로 여러분들이 만든 교량에 대해서 설계도를 뽑아보면 기본적으로 오토캐드의 레이아웃 기능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럼 오른쪽에 3D 모델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여기에는 뭐 따로 수치 정보는 없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이 2개의 영상을 따라해 놓은 결과죠. 바로 평면도 그리고 정면도 그리고 우측면도 이
두 개의 영상을 절차대로 쭉 따라가 보면 이런 그림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이 그림을 바로 따서 보고서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샘플로 올라온 설계 도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당연히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에는 정확한 치수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요. 이 치수 정보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500, 65 같은 기초적인 정보 이외에도 제작을 하는데 참고해야 되는 치수 정보들을 빠짐없이 전부 표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당연히 상삽이 맞춰야죠. 근데 이 방법을 쓰면 상삽비를 임의로 내가 가로 세로를 축소한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절로 맞게 됩니다. 그리고 수직 정렬, 자, 여기 수평 정렬 자동으로 다 이루어지죠. 그리고 동일 축적, 자, 이런 것들을 이미 연습하는 대로 잘 작업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설계 도면을 또 멋진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로 이루어진 설계도로 변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변환된 설계 도면을 보고서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계를 모두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의 교량을 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부품들을 정의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 부품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포함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제품이 어느 부위에 사용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사용 부위를 나타내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크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개념도를 이용해서 해당 부품이 교량의 어느 부분에 사용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표시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교량을 특정 부위를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색깔을 달리해서 표현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2번이나 3번처럼 색을 달리해서 특정한 부품을 표현을 하면 그 방식이 알아보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 부위 문제는 교량의 개념도에서 색을 달리해서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포함되어야 되는 정보는 부품의 그림과 부품의 치수, 가로 세로 높이에 대한 정보죠. 그리고 부품 번호, 부품명, 필요 수량, 그리고 예상 중량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특정한 부품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품의 가로 세로 높이 부분을 정확하게 수치로 표시를 해주고 부품명을 네이밍을 해줘야 되는데 부품 번호를 그냥 D 또는 여기 있는 것처럼 U의 2.1 이렇게 표시하는 것보다는 하부, 상부, 상판, 상현재, 하현재, 수직재, 수평재, 사재, 중거더, 횡거더 이런 단어들을 이용을 해서 부품의 이름만 대충 들어도 교량이 어느 부위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면 더 좋은 부품명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부품의 이름을 장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필요 수량이라든가 아니면은 예상 중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넣어야 되는데 이 예제들을 보면 좀 빠진 정보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에 여기 있는 정보들 빠짐없이 모두 다 포함시켜서 부품 정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중에서도 사실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예상 중량 부분인데요. 이 부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여러 고려사항들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형태로 부품 정의를 한번 해보면 일단 첫 번째 사용 부위는 개념도를 이용해서 해당 부품이 교량의 어느 부분에 사용되는가를 표시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좋겠는데요. 왼쪽에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교량 전체의 개념도를 먼저 그리시고 그 개념도에 이번에 내가 정의하고자 하는 부품이 상판이다 라고 하면 이 상판 부분만 다른 색으로 표현을 해서 내가 이번에 정의하는 부품이 바로 이 상판 부분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은 부품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하나하나의 부품에 대해서 부품의 그림,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더 상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부품의 치수 역시 가로, 세로, 높이를 포함을 해서 이 부품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정보들을 화면상에 나타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어서 부품 번호와 부품명, 필요 수량, 예상 중량 따위의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이놈의 부품 번호는 7번이다. 그리고 부품의 이름은 상판이다. 그리고 필요한 수량은 1개다. 이런 정보를 주시고 예상 중량은 15.347g이다 라는 건데요. 이거는 mass property 또는 볼륨이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을 해서 오토캐드의 명령어죠. 이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특정한 솔리드에 대한 부피를 계산하고 여기에 밀도를 가해서 중량을 구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해서 좀 더 정확한 예상 중량을 뽑아내실 수 있겠습니다. 바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부분은 이런 모양으로 설계를 했지만 상대적으로 좀 힘이 덜 들어갈 것 같아서 좀 밀도가 낮은, 좀 가벼운 부품으로 설계를 해야 되겠다. 또는 이 위에 그림에서 이 메인 아치 부분처럼 좀 힘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부위보다 조금 더 밀도가 높은 무거운 중량의 발사목을 좀 이용을 해야겠다 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의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 예상 중량 쪽에 발사목의 강도 종류에 따라서 때로는 강한 거, 중간 거, 약한 거 이렇게 구분을 한 후에 중량을 예측한다면 조금 더 현실적인 예측 중량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좀 강한 발사목을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구해진 예상 중량에 곱하기 1.33배 그럼 더 무거워지겠죠. 또는 보통의 것이다 하면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 나는 이 부분에 조금 더 밀도가 낮은 그런 발사목을 이용하겠다 라고 하면 0.67 정도 이 숫자들은 여러분들이 좀 결정하기 나름이겠죠. 이렇게 결정을 하면 얘는 좀 무거운 놈, 얘는 좀 가벼운 놈 발사목을 사용했다라는 것까지를 고려해서 예상 중량을 뽑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보다 현실적인 중량 예측치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데 사용하는 명령어가 바로 오토캐드의 mass property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특히 예상 중량이라고 하는 부분에 요긴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바로 mass property를 이용을 해서 최적을 계산한 후에 발사목의 밀도를 반영을 해서 발사목의 밀도는 이미 재료 소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6,400분의 1g per 세제곱밀리미터죠. 그래서 부피도 세제곱밀리미터로 계산을 해서 곱해주면 정확한 질량값을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품 번호 7번 상판에 mass property를 적용을 해서 명령어를 적용을 해가지고 최적을 구해보면 여기는 질량과 최적이 동일한 값이 나오는데 디폴트 값으로 밀도가 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량과 최적이 동일한 값으로 디스플레이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솔리드, 이 상판의 질량값은, 부피값은 98,218.797이 세제곱밀리미터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발수화물의 밀도를 반영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질량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피 98,219에 6,400분의 1이라고 하는 밀도를 반영을 하면 이 상판의 무게는 15.347g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해지죠. 발사목에 대한 부분은 바로 발사목의 밀도 정보와 매스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얻어낸 부피 정보, 이 두 정보를 조합함으로써 바로 질량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예상 중량을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사목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의 교량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케이블이 사용이 됐다 라고 하면 이 부품은 지금 보면 외곽상판 연결 케이블이라고 하는 부품인데요. 각각의 부품, 4개의 부품은 이 동일한 부품이에요. 그래서 이 부품을 갖다가 매스 프로퍼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솔리드의 부피를 계산을 해보면 오른쪽 아래 나온 것처럼 721.9627 세제곱밀리미터라고 하는 부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최적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값이죠. 여기에 케이블의 밀도 39,250분의 7g/. 세제곱밀리미터를 반영을 하면 물론 뭐 그렇게 큰 무게는 아니지만 0.129g이다 라고 하는 질량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로직은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매스 프로퍼티를 이용을 해서 최적 정보를 얻고 거기에 사용되는 재료의 고유한 특성인 밀도 정보를 곱해서 이걸 바탕으로 질량 정보를 얻어서 그 정보를 예상 중량에 기입하는 그런 시퀀스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주 상세 설계 보고서 목차 및 작성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1장 컴퓨터 시뮬레이션, 2장 상세 설계, 3장 구성 요소, 그리고 4장 참고 문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는 먼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오토데스크의 퓨전 360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교량 설계안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고 결과 화면을 캡처해서 보고서에 삽입합니다. 물론 파일을 넣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토데스크 퓨전 360은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결과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인 해석 결과 화면을 캡처해서 보고서에 삽입하는 형태로 결과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캡처 화면을 바탕으로 교량의 어느 부위가 힘을 많이 받는지 분석해서 서술을 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결과의 활용 방안.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했으면 그 결과를 이용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무 교량의 어느 부위를 더 굵고 튼튼하게 설계할 것인가. 그거는 위에 어느 부위가 힘을 더 많이 받는가 하는 정보로부터 유추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2장 상세 설계는 개념도 부분과 설계도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개념도를 일부 수정 보완할 수 있겠습니다. 수정 보완된 개념도 파일은 다시 PPT 파일에 직접 삽입을 하는 형태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 오토캐드의 레이아웃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제3각법에 기초한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를 정확한 치수와 함께 작성을 해서 보고서에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레이아웃 기능을 이용해서 3D 모델과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가 함께 포함된 페이지를 작성해야 되겠고요.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는 수직과 수평, 얼라인먼트, 정렬과 그리고 동일한 축적을 이용을 해서 제작이 되어야 합니다.
자, 3정 구성 요소에서는 부품 정의와 자중 예측을 수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개념도를 이용을 해서 교량의 어느 부위에서 해당 부품이 사용되는지 사용 부위를 적고,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해당 부품에 관련된 정보들을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도 특히 부품의 자중 부분은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즉 오토캐드의 매스 프로퍼티 기능, 그리고 발사무기나 무명실의 밀도 정보를 반영을 해서 정확하게 중량을 예측을 한 후에 교량 전체의 무게를 예측한 후에 과연 80g 내외가 되는지 하는 것들을 사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접착제의 무게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나중에 만들어지는 나무 교량의 질량과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예측된 값의 약 10% 내지는 20% 정도를 더하면 나중에 제작되는 실제 교량의 자중값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 포함을 해서 보고서를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설계 보고서 역시 상세 설계 보고서 역시 5점 만점으로 평가될 예정입니다. 자, 이번 보고서 작성 방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목 페이지와 목차 페이지가 있겠고요. 간지로 하나, 컴퓨터 시뮬레이션, 상세 설계, 그리고 구성 요소 이렇게 3개가 들어가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시뮬레이션 결과와 결과의 활용 방안, 수정된 개념도와 수정된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설계도, 그리고 부품 정의 내용,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의 교량이 몇 g이나 나갈까 하는 자중 예측 결과와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을 포함을 시켜서 보고서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